안녕하세요. 저 이번 세션은 제가 봐야지 알겠다. 예. 이번 세션은 그 실리콘밸리에서의 그 한국인의 그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그 윤종영 회장님, 진정희님, 배정용 대표님, 이동일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그 이 세션의 목적은 그 아까도 조금 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K그룹 같은 그 이런 실리콘밸리의 그 한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해외 진출하거나 그럴 때 잘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각자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토론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저기 플로어에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또 해시태그 K그룹으로 질문을 미리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윤종영 회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인도계나 중국계와 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인도계, 중국계 굉장히 큽니다. 뭐 수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의 어떤 위상, 지위 굉장히 크죠. 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인도 사람도 됐고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엄청난 그런 세력과 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럴까, 뭘까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에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유저가 분포돼 있나 그런 그림인데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죠.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제일 많은 데는 역시 이제 미국 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큰 데가 저기 인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 여기는 이제 중국은 없죠. 중국에 이제 페이스북이 안 되니까. 제가 페이스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구 얘기를 하려고. 인구. 사람이 많죠. 중국 인구가 지금 13억인가 그렇고 인도가 12억인가 그렇고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인구가 다는 아니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우수 인력이 많죠. 경쟁이 심하고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도계, 중국계들 물론 오래 산 사람 있지만 그 바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제 주위에 뭐 이렇게 중국 그 성에서 1등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국의 성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몇 천만 명 되는 게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도 아직 그 잘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계급 제도에서 그 상위 그런 사람들 오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아시겠죠? 인도에 큰 그 컨설팅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굉장히 싸게 공급하죠. 그 거의 이제 저도 인도에 있는 그런 큰 회사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좋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사람 쓰는 것보다 5분의 1의 가격으로 그 같은 퀄리티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데리고 오죠. 미국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혹시 들으신 말 계시겠지만 미국 취업 비자의 반은 인도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왜 그럼 인도, 중국이 과연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리콘밸리가 잘 나가느냐? 제 생각엔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구매력. 인도, 중국 그 큰 시장이죠. 그런 큰 시장 공략하려면은 같은 그 나라 네이티브를 써야 뭔가 일이 돼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뭔가 하실 텐데 얘기를 할게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역사예요. 역사. 실리콘밸리 이민 역사, 미국 이민 역사. 중국은 저기 1800년대 그 그 동서 철도 짓는다고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그때부터 이민 역사가 시작된 거고, 뭐 인도야 뭐 영국 식민지고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민 시작한 지 70년대인가요? 60년대.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수적으로도 아까 말한 수적,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도 아직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우리 한국인이 거기서 아직 위상이 안 되는 게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역사가 짧고 인구가 작다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단점이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 답은 아시겠지만 이제 K그룹 같은 모임이 더 많이 생겨서 더 크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더 많이 모여드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거는 그런 얘기 있어요.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누가 픽업하는지가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서 이제 같은 일 하시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K그룹 있고 이런 사람들 오면은 저희를 같이 늘 또 같은 피어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건 뭐냐면 MIT의 그 스크래치라는 MIT에서 나온 스크래치라는 그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쉽게 그 실제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만든 지금 코드입니다. 이거는 게임을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조그만 그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는 코드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 이민 역사가 오래돼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봐왔어요. 하이테크에서 일하는 부모들 보면서 이런 거 자연스럽게 겪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커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저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많은 한인 이쪽에 하이테크의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그런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또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Q&A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을 안 해요. 한국 분들 잘 아까 계속 샤이 한다는 그런 제기도 했지만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귀찮을 정도로 질문 많이 합니다. 아주 막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쟤네들은 저거 혼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왜 질문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사람들의 힘이라고 보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조건 질문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더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하죠. 뭐 질문하세요 이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고 이따가 하시고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그 미국 독립 전쟁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이제 우리는 뭉쳐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뱀이 도망난다. 그래서 저기 글씨가 이제 그 미국 그 당시에 있던 그 주의 약자죠. 그래서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저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시죠. 왜 미국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왜 모이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뭉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새로운 이제 그 실리콘밸리 형성되는 그런 새로운 이민 세대들은 뭉쳐야 힘이 나고 그럼으로써 더 시너지가 생기고 더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런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국 계하고 인도 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꾸시죠. 이번에는 그 N웨이의 진정인 님이요. 실리콘밸리의 한인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하시는 거 간단히 자기소개도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N웨이라는 게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희라고 하고요. 간단하게만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의 시간 써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8년에 약 6년 전에 MBA를 하러 미국을 갔어요. 근데 마침 이제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게 돼서 그쪽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그런 뭐 삶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의 뭐 소위 매료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단 남는 길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2008년에 가기 전에는 제가 NHN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그린 팩토리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한창 이 빌딩을 지을 때였고요. 그 전에 약 2년 반 정도 NHN에서 게임 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제가 발표하게 될 부분은 이제 어차피 뭐 저희가 이제 전체 큰 주제는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의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한인들의 위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저런 부분을 건드려 주실 거라
사실 그동안 좀 굳이 부각돼서 얘기는 나오진 않았던 주제인 것 같은 실리콘밸리 한인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뭐 한 5, 6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워낙에 뭐 짧은 시간이라 말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는 모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분들 쫙 읊으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마 제가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그냥 개괄적인 그 의제만 던지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실리콘밸리는 남자만 있는 거 아니냐고 라고 달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인 사이에서 뭐 농담으로 실리콘밸리에 그런 그 한인들도 많이 있고 회사들도 많이 있는 그 산호세라는 동네를 맨호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여자가 없고 남자들만 사는 동네다라는 실제로 인식이 많이 있는데 네, 당연히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게 저쪽에서 혹시 네, 넘겨주실 수 있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 실리콘밸리에서 좀 유명한 그런, 유명한 여성 그런 경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뭐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그 CEO 하시는 분, 아니면 야후의 마리사 메이어, 그리고 맥 휘트만이라고 예전 이제 이베이에 한창 수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휴렛패커드에 계신,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보기에 따라서 말들은 많겠지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스타급 여성 경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럼 뭐 이 정도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네. 사실 슬라이드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대충 만들어서. 뭐 이런 뭐 쟁쟁한 이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위민 인 텍이라든지 여성들끼리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하거나 해서 가보면 굉장히 뭐 젊은 혹은 나이가 좀 있으신 경력이 있으신 여러 가지 그 또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그런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안에 어떤 뭐 젠더 이퀄리티의 이슈, 뭐 크게 말하면 뭐 아니면은 여자들이 너무 적다. 사실 정말 실리콘밸리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발단이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트위터가 IPO를 했을 때 트위터에 이제 여성 임원급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 그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기사화됐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라면 그런 게 기사화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정도의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SNS에 그 IPO를 맞이해서 보니 실제로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다 남자더라. 너무 쇼킹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도 이런데 뭐 한국은 어떨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는 제가 스탠포드 그 에세이를 쓰면서도 이런 비슷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약 7, 8년 전에.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서 같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 세계 이제 나라별로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그 매년 뭐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4, 50개국이 되는 것 같고 industrialized country랑 emerging country를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사실 데이터를 낸 건데 저는 그냥 쭉 다 나열을 했고요. 사실 한국이 emerging market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아직은 도상국 중에 한국이 꼴찌였고 industrial market 중에서 일본이 꼴찌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각기 아마 1.9%, 1.5%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전체 기업에 있는 임원 수를 다 모았을 때 사실은 전체 기업은 다 못했을 거고요. 뭐 한국에 있는 뭐 1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전체 임원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여성 임원의 수가 이제 2명이 안 된다. 100명 중에 2명이 안 된다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보일 때는 여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오랫동안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텐데 그냥 살면서 잠깐 나 무슨 회사에서 나 대리해본 여자야, 뭐 나 무슨 회사에서 과장해본 남자야 이런 말 하려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점점 경력이 쌓이고 뭐 나이가 많아지고 그런 경험이 쌓인 분들이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점점 수가 적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갈 길이 멀구나. 뭐 요즘에는 뭐 여성 파워가 너무 세다. 뭐 여자들이 뭐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상 그거는 너무 약간 표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이제 좀 얘기가 한국 쪽으로 갔는데 그럼 다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간단히 살펴보니 아직도 이 뭐 K그룹이나 한인 그 프로페셔널 이제 커뮤니티 내 한국 이제 여자분들 비율은 다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 미만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잡아도 10%일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걸로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땐 저도 이제 좀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정말 없으시고요. 사실 뭐 임원급이라고 할 만한 분들도 많이 없으신데 있다 하시더라도 사실 대부분은 이제 그 나이에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이나 뭐 네트워킹을 하거나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러 다니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하거나 아쉽지만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대외 활동 병행에 이제 여성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많다고 보여서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이제 몸소 느끼는 것이 제가 2008년에 처음 팔로알토에 갔을 때 한국 분들을 만나 보면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게 불과 이제 6, 7년 전인데도 지금은 그게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고요. 20대, 30대 이제 젊은 여성층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요. 사실 아직 절대적으로 숫자가 작기 때문에 뭐 통계를 내봤냐 뭐 이러면은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일단 몸으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남성분들이 워낙 이제 숫자가 여성에 비해서 많다 보니 제 느낌은 뭐 7, 80% 이상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 엔지니어 분들 아니면 좀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그런 경영자들 이런 분들이라면 여성들은 숫자가 적은 대신 훨씬 더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산업군에 확실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 BD 사업 개발 쪽 일을 하고 있고 뭐 아는 친구들 중에 뭐 파이낸스 쪽, 뭐 실제로 뭐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파이낸스 쪽, 아니면 인더스트리도 되게 다양해서 뭐 푸드 쪽, 뭐 패션 아니면 뭐 그런 좀 다른 다양한 완전히 테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K그룹 안에 있는 W그룹이라는 여성 이제 소모임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활동들을 통해서도 이제 여성분들끼리 이제 많이 모이거나 활동을 하거나 정보를 나누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많이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10년 후, 20년 후가 굉장히 궁금해요. 제 자신도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일을 하던 뭐 어떤 직장을 다니던 뭐 창업을 하던 본인이 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삶이라는 게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고 꿈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성들은 그 부분이 뭐 가정을 갖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중간에 꺾이는 상황들이 많으면서 사실 전 롱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네트워크,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트워킹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하고 꼭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던 아니던 간에 계속 서로 배우고 공유해 나가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못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으면서 커리어 성장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분들을 알고 싶으시거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실 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 30대 연령층에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저는 항상 이제 숨어 있는 알짜배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현업에서 실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 컨택을 하시거나 연락을 하시거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분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기회나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결들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 여성분들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계 뭐 여성 뭐 임원이라든지 뭐 꼭 타이틀에 뭐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좀 여러 가지 더 긍정적인 변화들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그 자리 바꾸시고요. 예. 진정희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항상 그 대한민국 여성의 경쟁력이 엄청나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그 유리천정 글래스실링이 여성들한테 한국에서 또 너무나도 높고 그 일본하고 한국이 그런 그 여성의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 거는 정말 수치라고 생각하고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배정용 대표님이 그 미국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를 또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부하고 동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마이크 잡는데 아직도 좀 불편합니다. 그 저희 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연결해서 이번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미국에서 실제 통계도 그렇고 총각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산호제 도시인데 그러면 처녀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혹시 어딘지 통계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예,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또 실리콘밸리랑 딱 반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일단은 미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 먼저 하고 중국은 이렇다, 유럽은 이렇다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홍콩이 다르고 광동이 다르고 프랑스가 다르고 독일이 다르듯이 미국도 참 주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 실리콘밸리는 그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는 두 개 도시가 맹주죠. 뉴욕의 맨하탄하고 보스턴이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사진을 제가 편집해 봤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동부는 이런 카키 차림의 파란색 옷 이런 거 안 합니다. 반드시 양복을 입고요. 그다음에 그 워낙 겨울이 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고전적인 미국의 가치와 또 미국의 멋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밸리 하면은 대표적으로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대표적으로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하이텍 업체들 많고요. 뭐 벤츠나 BMW가 일례로 벤츠나 BMW가 동부에서 많이 팔린다면 역시 이제 서부는 테슬라의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도 동부는 뭐 MIT, 하버드, 예일이 중심이라 그러면 서부는 스탠퍼드를 비롯해서 UCLA, USC가 중심이 되겠죠. 뭐 대학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인더스트리의 차이입니다. 동부는 어떤 인더스트리가 포진해 있냐면 금융, 그다음에 미디어 업계의 헤드쿼터, 패션, 디자인, 아키텍처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 그다음에 무역, 문화, 관광, 그다음에 요리 같은 외식업 이런 쪽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부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서부로서는 이제 서부의 대표가 실리콘밸리는 아닙니다만 이와 대비해서 실리콘밸리는 아무래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혁신 기업들을 도와주는 하이텍 파이낸싱, 그다음에 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하고 싶어자 하는 사업에 만약 창업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커리어 이동을 미국으로 꿈꾸시는 분들은 자신의 커리어나 창업이 어디에 맞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뭐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곳이 아니죠.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땅덩어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땅이 더 클까요? 미국 땅이 더 클까요? 이건 제가 숙제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본인이 하는 쪽이 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도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식업 쪽 이런 쪽은 뉴욕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좀 더 제가 동부 쪽으로 들어가 보면 요거는 간단하게 동부와 서부, 그다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스타트업에 얼마만큼 돈과 그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최근의 그래프인데요.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역시 약한 건수로 보면 한 58%, 금액으로 보면 한 50% 전체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보스턴이 굉장히 많고요. 보스턴은 또 제약회사, 바이오텍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다음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런 순서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선보이려고 그러는데요. 왼쪽에 있는 얼마 전에 연구 조사에 의하면 왼쪽에 있는 교수와 오른쪽에 있는 교수 누가 더 스마트해 보일까라는 주제로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딱 보기에는 동부와 서부의 차이입니다. 동부는 아시겠지만 아주 깔끔한 패셔니스타 이런 최근의 트렌드 옷을 입고, 그다음 수염이 없죠. 그다음에 고가의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교수는 수염이 많죠. 그리고 티셔츠 하나 입고 있고요. 재미있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아주 눈에 잘 띄는 신발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실리콘밸리형 교수가 더 스마트하다고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재미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거겠지만 이만큼의 문화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마 오른쪽처럼 티셔츠에 수염 기르고 번쩍이는 신발 신고 다니면 아마 동부에 가시면 실업자인 줄 압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예. 뉴욕 쪽에서도 재미있는 거는 작년인가요? 샌디 그 슈퍼스톰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물난리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블룸버그 시장 하에서 그런 어떤 일을 겪으면서 뉴욕의 맨하탄의 남부, 특히 브루클린 쪽에 굉장한 지금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행이라도 뉴욕을 가실 일 있으면 맨하탄 가지 마시고요. 브루클린을 가십시오. 브루클린은 뉴욕이라고 통칭 말씀되는 뉴욕의 문화의 심장이자 혁신의 심장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문화가 지금 한창 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부랑 서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저희가 이제 오늘의 저희 K그룹이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거는 이제 하이텍 사업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투자 그 현황을 봐서도 그렇듯이 실리콘밸리에 모든 것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특정 업종은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인더스트리가 아마 동부 뭐 보스턴, 텍사스와 뉴욕, 보스턴 이렇게 세 군데를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 시애틀도 있죠. 여기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미국은 어떻다 이런 표현은 아마 안 맞고요. 아마 굉장한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보스턴에서 몇 년 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동일 대표님이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네트워크 활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역시 실리콘밸리에 산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네트워크를 했던 부분이 한국 분들이세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미국 시리즌이긴 하지만 제 피가 한국인이고 저도 이제 자라면서 한국 사람들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았던 네트워크가 한국인 네트워크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한국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까 저 잠시 제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이민을 했고요. 휴스턴에서 93년에서 97년까지 있다가 어스틴에 97년에서 2009년까지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달라스에서 창업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거렸고요. 2009년에서 2010년 뉴욕에서 스타트업을 해봤고 2010년, 2000에서 2011년까지 달라스, 텍사스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있게 돼서 지금 미국에서 5개의 다른 또 도시에서 쭉 살아봤습니다. 이제 휴스턴, 달라스에서 제가 오래 있었는데요. 휴스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부랑 서부의 차이가 있었는데 또 남부도 약간 좀 다른 게 남부 쪽에 이제 한국 분들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도매 의류, 액세서리, 음식, 노래방, 학원, 보험, 뭐 편의점, 세탁소, 도너츠, 뷰티샵 이런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 네트워킹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남부 쪽에서 보면은 가장 힘이 센 그런 네트워킹이 그 세탁소 협회 그쪽이 굉장히 커요. 예, 뭐 세탁소 이제 뭐 굉장히 아주 큰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리고 뭐 도너츠 인더스트리, 뷰티샵 인더스트리 그쪽으로 되게 네트워킹이 활발한데요. 그러나 미국은 역시 한국 사람들이 네트워킹에서 제일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없어도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인이 나가서 살기에는 되게 외로운 나라예요. 그죠? 친구도 없고 뭐 가족들도 없으신 분이 가서 제일 먼저 한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스턴이나 달라스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많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가시게 돼서 한국 분들을 찾고 싶다고 했으면은 교회를 먼저 가세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오게 돼서 이제 저도 이제 네트워킹을 많이 찾게 됐는데 이제 휴스턴보다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한인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라고 하고 뭐 인트레스트 그룹이라고 하긴 하지만 한국 분들을 모아놓은 네트워킹을 하시는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캡스, 카반, 뭐 KSEA, 바카스 뭐 그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베이에리아 K 그룹이고요. 이곳이 다른 점은 뭐 이렇게 나이대와 아니면은 이게 영어권 때냐 아니면 한국권 때냐 뭐 그런 쪽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테크에 종사를 하느냐 그러면 아니면 하이테크가 아닌 뭐 금융권이나 뭐 법 그쪽으로 종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밸리에 오셔서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 한번 리서치 해보시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트레스트를 한번 찾아서 한번 컨택트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게 언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위에. 그 사람들이랑 이제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인종이나 문화, 뭐 종교예요.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을 찾겠죠. 그 다음에 지역이나 학교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치고서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뉴욕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여기 X대 나온 학교 나온 사람들, 뭐 어디 동창회 이렇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 같은 전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누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와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는 이제 베이에리아 K그룹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한국인들, 하이테크, 또 그 자리에서 베이에리아 K그룹 안에 있는 소규모 그룹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룹 UX에 있거든요. 그룹 UX. 이 인트레스트 그룹을 4번이나 걸쳐서 필터링 된 분이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뭐 개그 콘서트 이렇게 유행어를 던지면서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네트워킹입니다. 잠깐 이그샘플을 들으면요. 저기 아까 발표하신 에릭 킴 씨 저기 팀 설명할 때 히든 카드가 저가 한 명 있었어요. 저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이에리아 K 그룹에 만나서 같이 이제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신 베이에리아 K 그룹 안에 있는 그룹 UX 그룹 안에서
저는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해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신 창업가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리를 놓아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글래스에 굉장히 인트레스트가 많이 한데요. 이제 구글 글래스 안에서도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분들과 어떻게 이제 창업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저 어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욕에서 피트니스 트래킹을 시작하신 한국 되게 석세스풀하신 한국 스타트업 한 명이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미국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라면 끓여 먹고 이게 창업을 한다는데 이게 미국에 가능한가? 이게 득인가 약인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절 반반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인종을 떠나서 누굴 떠나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맞는 팀을 만나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내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제일 맞죠. 김치 먹고 라면 먹고 같이 동업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아까 인양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따른 디스어드밴티지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저는 어드밴티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운 점은 미국에 와서 한인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자기가 맞는 쪽에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시겠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제가 발제하는 내용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인맥 쌓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제 경험상 제가 만난 분들을 좀 여기 슬라이드에 많이 넣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일단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실리콘밸리에 처음 간 것은 전에도 출장으로 가긴 했지만 2000년에 버클리 MBA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경영대학원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인터넷은 있었지만 소셜 네트워크라는 SNS, 트위터,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벨리에서 한국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활약하시는지 그런 거는 가끔 신문에 나는 정보를 보고 알 수 있었고 그 분을 연락하려고 해도 이메일도 찾을 수가 없고 그분을 어떻게 찾아서 연락을 해도 갑자기 그렇게 연락한 사람을 반겨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제가 연락을 많이 못 드리고 한국에 도대체 제가 좀 이렇게 만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클 양이라고 마이사이먼이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그때 당시에 시넷에 거의 10억 불에 이렇게 매각을 하셔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버클리 MBA 전에 선배셨어요. 그래서 학교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이분을 힘들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분의 강연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 한번 뵙고 한번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그러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작년에 백악관에도 절 하는데 초청해 주셔서 같이 가고 그런 여러 가지 10여 년간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저렇게 힘들게 연결을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나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쉬운 초연결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쉽게 찾아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에 비해서 정말 실리콘밸리의 한국 인맥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때 K그룹 비슷한 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고 그리고 그런 보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접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그런 분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 특히 삼성이라든지 LG라는 현대자동차가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서서 그런지 수많은 VC들에도 한국계 VC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때 2000년 당시에는 알토스 벤처에 한킴이라는 분이 있다 정도만 제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은 한킴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에 오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코리아 펀드도 만드시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이렇게 뵙게 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킴도 저한테 트위터로 제가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연락을 주셔서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까 샌드힐 로드에 가서 이렇게 뵀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VC 분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시고 또 알아두시고 또 많은 앞으로 이렇게 미국 진출할 때 도움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면 좋은 분이 트랜스링크의 음재훈 대표십니다. 이분도 그 스탠포드 MBA를 졸업하시고 삼성 그 벤처스 출신으로 해서 이 VC를 시작을 하셔서 지금 그 굉장히 좋은 투자를 지금 많이 하시고요. 예, 실리콘밸리에 완전히 뿌리 내리신 그 한인 VC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크 리드를 열심히 하면서 얼마 전에 VC를 시작한 윤필구 대표 같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KTB 벤처스 출신 그 미국 지사를 맡고 있는 이호찬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VC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보면 그 옛날에는 거의 만나기가 어려웠었는데 한국계 2세 VC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미국 VC 유명한 VC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그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그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뭐 만나보면 한국어는 조금 불편해하셔가지고 주로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투자도 잘하시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스톤벤처스의 남태희 변호사님이라든지 컴투스에 일찍이 투자를 하셨고 많은 그 독특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버릭 캐피탈의 그 에릭 김이라고 있어요. 쿠팡의 한킴하고 같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굉장히 정열적으로 많은 투자를 지금 뭐 하고 있고 한국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고요. 이 친구도 스탠포드 출신이죠. 그리고 데그 벤처스라고 상당히 그 많은 또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펌이 있는데 여기에 영청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고요. 또 많은 그런 또 투자들을 하고 있고 뭐 한인들 VC들끼리 모이거나 뭐 그런 자리들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많은 또 그런 조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렘블란트 벤처스에 있는 이인식이라고 또 이 버클리 출신으로 이 친구는 이분은 앤드리슨 호로비츠라고 그 유명한 마크 앤드리슨하고 벤 호로비츠하고 같이 옛날에 라우드 클라우드라든지 업스웨어 같은 거를 창업을 해서 많은 좋은 엑싯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렘블란트 벤처스에서 그 VC로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작년에 그 비런치 할 때 한국에도 왔었고 한국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여성 VC들도 그 한국계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뛰어들었는데 순피닷컴 CEO를 하다가 프리스타일이라는 그 마이크로 VC에 들어간 조이스 킴이 있고요. 그리고 유누들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리벳 벤처스라고 여성들끼리 시작을 VC를 한 그 레베카 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또 VC를 이렇게 오가면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한국 쪽에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데이빗 리라고 있어요. 이 데이빗도 제가 옛날에 그 조선일보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꾸준히 구글 때부터 해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계속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클랩스의 버나드 문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한국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만 이렇게 그 리스트업을 조금만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그 한 달이 건너면은 연결되는 그런 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뭐 K그룹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한킴이랑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한국 분들이 또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그 쉽게 그 훨씬 더 친밀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리콘밸리 뭐 꼭 실리콘밸리는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친한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가 한국 분인 사람들이에요. 배우자가 와이프가. 근데
이 친구가 제이슨 캘러캐니스라고 상당히 유명한 그 블로거이자 그 실리콘밸리 빅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LA에 사는데요. 그 여러 가지로 뭐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라든지 이런 거를 뭐 같이 하기도 했고 지금은 자기 컨퍼런스 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아까 나왔던 조이스 킴의 형부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소개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부인이 한국 분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래요. 만나면 관심도 많고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뭐 한국 음식 같은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이런 기회가 되면은 이왕이면 한 번 더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고 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딴 건 한국 음식 다 좋은데 그 누들 위에다가 그 까만 거 얹어가지고 먹는 거는 도저히 자기는 맛을 모르겠다고. 네, 짜장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또 이 화제가 됐던 분인데 그 부트스트랩의 벤 랩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그 한국 쪽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왜 저분이 한국 쪽 일을 할까 그랬더니 이분도 역시 부인이 그 한국 분이시고요. 이분은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 그 항공기 사태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살아남고 여러 가지로 이 그 사람들을 많이 구조해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금 쿨리지 코너스 벤처스하고 같이 그 한인 그 한국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그 엑셀러레이팅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제가 우연히 어떤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그 딱 인사를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닥터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인텔 캐피탈에 계셨던 분인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또 한국 분이어가지고 예,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잘 알고 이렇게 이왕이면 한 번 더 이렇게 처가에 여행 가고 이럴 때 일도 하고 뭐 이래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좀 그 부인이 이런 분들만 제가 알아서 좀 리스트업을 했는데 아마 그 남편이 한국 사람인 또 여성 그 미국 여성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또 사귀어보고 또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을 때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 VC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사람은 연결과 연결로 되는 건데 SNS로 연결하고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이 그 SNS를 한다면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뭐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지 계속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놓고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그 친밀도를 높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하면은 상대방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얘가 누군데 나를 만나자고 하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계속 조금씩 노력을 하고 컨퍼런스 같은 일단 한번 안면을 트고 그러면서 SNS 등을 통해서 멘션을 한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하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친밀도를 높이면은 나중에 이렇게 진짜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만나고 싶어서 그 실리콘밸리 가거나 그랬을 때 연락을 하면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거고요. 그리고 특히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툴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 레퍼런스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어떤 분은 그 픽사에 가가지고 그 픽사 내부 투어를 다 하고 뭐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픽사에 그 아는 사람 없으면 가기 어려운데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트위터를 하면서 멘션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픽사의 CTO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갔을 때 연락을 했더니 너무 반갑게 오라고 해서 맞아주고 밥까지 사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크타이 이런 그 느슨한 연결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그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발표로 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려가지고요. 그 질문을 그 받을 만한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번에는 좀 플로어에서 우선은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저기 여성분부터.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질문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벤처 캐피탈 쪽이 이제 저희 이제 관심 분야여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워낙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게 활발하다 보니까 뭐 따로 사실 한국이나 이런 데서 그 자금을 펀딩 받는 이런 니즈는 그렇게 크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내 쪽도 유동 자금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런 쪽에서 이제 펀딩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현재 그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외에 코넥스 시장이라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공모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려면 사실 MBA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루트가 아닌 그냥 한국에서 대학만 졸업하고도 취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누구를 특정해서 해주신 건가요? 질문을? 네, 벤처 그건 캐피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아, 먼저 해주시면 제 좋을 것 생각에 같아요.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는 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고 MBA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사를 창업을 해서 키우는 입장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질문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회사를 시작하는데 저는 시장이 이제 미국입니다. 시장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인맥이라든지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에서 있는 아무래도 좀 큰 VC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그 트랜스링크 캐피털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특히 IT 웹 쪽으로는 사실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번에 이제 왓츠앱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스마트폰 OS로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1위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계는 없습니다. 경계는 없는 대신에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펀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사의 어떤 큰 전환점이거든요. 그 펀딩이 들어옴으로 해서 회사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물론 뭐 사람도 물론 바뀌지만은 회사의 성격이라든지 회사의 성장 속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랑 어떤 펀드랑 결혼하느냐가 또 사실 2세를 낳는 거랑 마찬가지로 국경이랑 상관없이 뭐 유럽에도 펀드가 많고 뭐 이스라엘도 있고 많지만 자기한테 맞는 펀드를 찾는 게 결국 자기 회사, 자기 서비스, 자기 제품에 맞는 펀드가 어느 찾는가가 가장 중요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어떤 펀드들이 있고 이거 조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거꾸로 또 한국에 있는 창업자들이 미국에 어떤 펀드가 있는지 사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고를 때 대학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수거든요. 마찬가지 벤처도 캐피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는 어디 벤처 캐피탈 이거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가 우리 회사의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팔로우해서 자기한테 맞는 게 어딘가 하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는 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어떤 어느 나라의 누구 이런 거보다는 아마 그런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MBA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옛날에 했지만요. 그 바로 MBA를 바로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뭐 영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유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들인 돈이라든지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그 오히려 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왜냐하면 그 제가 MBA를 마치고 바로 무슨 좋은 잡을 잡아서 뭐 간 게 아니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원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근데 제 경우는 그 시간을 두고 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일부러 이쪽 일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골라서 간 거였고요. 그 생각이 맞았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제가 실리콘밸리로 나가는 여러 가지 통로라든지 많은 인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이 뭐 마이클 양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었어서 저는 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MBA 학비가 너무 비싸져서 그 학비까지 내고 그 가치가 있을까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임정님보다는 이제 최근에 MBA를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정말 당연히 모든 그 결정이 그렇지만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를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심리학과 학사 석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IT 회사에 있긴 했지만 뭔가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IT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내가 더 필요하고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임정욱 대표님처럼 저는 꼭 스탠포드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운 좋게 이제 스탠포드를 간 케이스인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커리어상으로 나는 뭐 실리콘밸리든 미국이든 가면 난 뭘 할 수 있다라는 전혀 감이 없었을 때였고,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정리하고, 그리고 사실 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에 많은 그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되게 험블해질 수 있고, 정말 시간도 많이 남고요.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한테 특히나 네트워킹이 중요한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관심이 생기고요. 아, 나 이 분야에 있는 이 사람 너무 알아보고 싶어. 근데 막 연락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렇게 되게 오픈마인드인 사람들이 많아서, 아, 너가 어디서 MBA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구나 하고 만나줘요. 오히려 그게 직장을 다닐 때는 저 사람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나? 라고 생각할 것도, 학생이 됐을 때는 그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배리어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계도 하지 않고요. 저도 그냥 가서, 나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그냥 학생처럼 좀 겸허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단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 정말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거나 이미 직장의 어떤 커리어가 되게 확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으시고, 나는 미국에 가더라도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쪽으로 내가 공략을 하면 확실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굳이 MBA라는 통로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돈과 이제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잠깐 첨언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서 거의 그 미국에 있는 그런 한국 인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사람들한테도 저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왜 만나고자 하는지 스토리 자체가 확실하고 그게 납득이 가면은 의외로 쉽게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잘 디벨롭하고 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프로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질문 하나 또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모바일 게임 만드는 컴투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대학원을 가서 석사나 박사까지 마치고 엔지니어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부까지만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학부만 한국에서 마친 사람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할 때 혹시 그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다면
뭐 네 분 중에 아무 분이라도 혹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들 궁금하신 질문들 할 때 오후에 엔지니어링 세션 때 아마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아까 사실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이랑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MBA를 하지 않고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느냐 또는 학부 나와서 미국에 취업하기 어떠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런 취업 비자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어드밴스 디그리가 있는 상태면은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는데 그거 없이 바로 하기는 불가능은 아니고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죄송하지만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경우에는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고요. 이따 엔지니어링 세션 때 좀 더 그런 얘기 이제 하실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 앞에. 인터넷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엑시트 방법 중에 가장 이제 큰 수익을 내는 형태가 이제 매각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내려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에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할 걸 염두에 두고 스타트업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회사를 상장시키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회사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엑시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다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창업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하지만 매각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소가 좀 많습니다. 그게 물론 실리콘밸리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해주시는 브로커분들도 많아요. 한국 분들도 계시고 이스라엘계, 유태인계 많습니다. 그러고 많은데 M&A라는 게 그거를 또 큰 회사들은 그걸 담당하는 부서도 있죠. 또 자기네들의 회사의 로드맵에 어떤 A, B, C, D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커스터머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니까요. 그게 많은데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이 한국인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한국에 시작해서 한국의 시장에 일궈오는 경우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거의 참 어렵지 진출하고자 하는 교두보를 만들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 보고요. 그럼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술이 너무나 좋아요. 기술이 너무나 좋은데 이 기술이 지금 어떤 회사에 당장 필요한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매치메이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요. 한국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벌써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미국의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내놨더니 반응이 괜찮아요. 얼리 어댑터들이 좀 쓰는 것 같고 이런 게 피드백이 좋아요. 그럴 때는 아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미국의 피지컬한 프레젠스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많은 회사도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도 자기 회사를 PR을 해야 되고 회사의 강점이 뭔지 그다음에 잠재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많이 보아온 언론에서 보던 개인적으로 본 많은 M&A 사례들은 기술 하나만 보고 CEO 하나만 보고 제품 하나만 보고 하는 경우가 참 없고요. 진짜 건너서 다 레퍼런스 책이 다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킵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회사도 그리고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좀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의 테크닉인데
그때마다 그 해마다 어떤 화두가 되는 기술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M&A가 힘든 것 같아요. 구글이 올해 여러 가지 사업 전개 로드맵이 있죠. 이 로드맵에 사실 많은 회사들이 목숨을 겁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대체 애플의 로드맵은 뭐고 이 회사의 로드맵은 뭐고 이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CTO랑 많이 친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한 전략 기획팀이랑 많이 친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내가 운 좋게 딱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따라서 몇 년간 계속 개발하면서 제품 서비스 피봇해 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런 걸 해주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요. 벤처 캐피탈들의 큰 역할 중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린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경험만 말씀드려서. 하나 덧붙이면 그 미국 VC들 투자 경향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명 VC들의 홈페이지를 가보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VC들 한 명 한 명의 프로필까지 아주 잘 나와 있고 누가 뭘 담당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파트너의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블로그를 따라다니면서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